안녕하세요. 직업환경의학 전문의 이진우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문화예술 노동자의 정신질환과 수면장애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신질환은 개인의 의식, 사고, 기억, 판단, 의지결정, 감정, 욕구 등과 같이 고차원적인 정신기능의 기능 부정과 고통을 수반하는 임상적인 증후군입니다. 크게 기능성과 기질성으로 나눌 수 있는데, 이제 기질성은 뇌에서 확인할 수 있는 좀 병변들, 그리고 정신 상태 이상, 뭐 약물 투여나 금단 상태 등으로 인해서 전신 상태 이상이 있는 경우들을 이제 기질성이라고 보는 것이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정신질환은 보통 기능성입니다. 그래서 어떤 기질적 병변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정신질병이고요. 업무적 요인으로는 직무 스트레스나 장시간 노동, 교대 근무, 고용 불안, 직장 폭력, 괴롭힘 등이 있겠습니다. 특징은 증상에 따라 진단을 한다는 것이고요. 병력 청취나 정신상태 검사 등 면담을 통해서 진단이 가능합니다. 적절한 진단을 위해서 환자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로부터 정보가 필요하기도 하고, 증상의 지속기간, 시기에 따라서 진단명이 좀 달라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는지가 상당히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이고요. 정신질환 자체로는 생명에 위협이 되진 않지만 적절하게 치료받지 않으면 자살 위험이 높아지기 때문에 예방과 치료를 통해서 자살을 예방하는 게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겠습니다. 오늘 살펴본 주요 정신질환들은 우울 에피소드, 주요 우울장애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 다음 불안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반응, 자살, 수면장애 정도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다 산재보험법에서 보상이 가능한 정신질환들이고, 여기에 나와 있는 정신질환 말고도 질환에 맞춰서 산재로 인정될 수 있는 부분들은 열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정신질환이 산재가 안 될 거라는 우려는 너무 많이 하지 않고 이 강의를 들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우울증입니다. 우울증은 의욕저하와 우울감을 주요 증상으로 하고 다양한 인지 및 정신 증상을 일으켜서 동기, 인지기능, 정신운동활동, 일상기능의 저하를 가져오는 정신질병이고, 유병률이 상당히 높아서 15%에 달합니다. 그래서 이런 우울증은 일시적인 우울감과는 좀 차별을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요 우울장애가 생기면 매우 부정적인 감정을 가지고 좀 민감하고 방어적으로 대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상에서 업무를 할 때는 사고율이나 결근율이 증가하고 업무 효율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사회적으로 행동에도 손상을 주게 되면서 대화에 덜 참여하고 대인관계에도 영향을 주고, 이런 우울증은 자살을 일으키는 주요한 원인이기도 합니다. 치료하지 않으면 수개월에서 수년씩 지속될 수도 있고, 이제 개인적인 고통뿐만이 아니고 사회적 손실도 상당히 큽니다. 10년 전 자료지만 우울증 진료 인원이 남성은 15만, 여성은 36만에 달하고요. 또 이제 자살로 기결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특별히 더 신경을 써야 되는 질환이죠. 기본적으로 남성보다는 여성에서 유병률이 2배 정도 된다고 알려져 있고, 이제 밑에 있는 그래프는 최근 주요 사망 원인별 사망률 변화로 한국의 상황입니다. 각종 암이나 뇌심혈관계 질환이 인구 10만 명당 사망률은 가장 높은 편이지만, 그런 것들을 빼고 나면 자살이 주요 사망 원인 중에 하나로 계속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검은색 그래프가 자살을 해서 사망한 경우들이고요. 그래서 그만큼 우리 일상에서 사망 원인 중에 자살이 상당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적절하게 관리하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진단은 최소 2주 이상 지속되는 우울 기분이나 거의 모든 활동에 있어서의 흥미나 즐거움의 상실을 기본으로 하고 있고요. 추가로 식욕, 체중, 수면, 정신운동 활동이 변화를 하고 전반적으로 에너지가 감소하고 무가치함, 죄책감, 그리고 집중하기 어렵고 죽음에 대한 반복적인 생각이나 자살 사고 등을 하게 되는 것들이 특징입니다.
원인은 뭐 유전적인 성향이나 개인의 성격, 뭐 신경절단 물질 이런 것들로 어, 설명을 할 수도 있겠지만 이제 업무적으로는 고객에게 신체적이나 언어적 폭력을 당한 경우, 뭐 부서 발령 후 적응이 좀 어려운 경우, 감당하기 힘든 업무량이나 업무 부담, 직장 내에서 조직적인 괴롭힘이 있는 경우 등이 어, 직업적으로 우울증의 원인이 될 수 있겠습니다. 프리랜서로 일하는 뭐 웹툰 작가분들이나 작가분들 이런 분들도 업무량이 떨어지고 그거 마감 시간을 지켜야 되는 업무 부담 때문에 번아웃이 되고 그런 과정에서 우울증으로 치닫는 이런 사례들이 많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울증은 아주 먼 곳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문화예술 노동자들에게도 위험할 수 있는 부분이 있겠죠. 우울증 자가진단 한글판 우울증 선별검사를 이제 PHQ-9이라고 부르는데 9개 질문이 있고 이 질문마다 이제 빈도상 전혀 없었음 며칠 정도 일주일 이상 거의 매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영상을 잠깐 멈추시고 각각의 항목에 대해서 본인이 점수를 매겨서 본인이 어느 정도 수준의 우울증을 가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4점 정도까지는 정상이고 5에서 9점은 가벼운 우울 증상, 10점부터는 좀 치료를 고려해야 되는 상황들이고 20점 이상이 되면 상당히 심한 우울증이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와 정신과 상담이 필요하겠습니다. 우울증의 일반적인 관리는 뭐 긍정적인 사고나 규칙적인 운동, 식사 잘하기 뭐 이런 것들이 당연히 따라오겠지만 사실 개인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고 사회적으로 뒷받침해 줘야 되는 것들 또 업무적으로 문제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개선도 같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개인의 노력으로 이 우울증이 전부 치료될 수 있는 부분들, 완화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닐 겁니다. 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변 환경을 바꾸기 좀 어려운 부분들도 있으니까 우선 약물 치료 등을 통해서 우울증을 치료를 하면서 점차 나아지도록 하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가정이나 직장, 학교에서 2개월 이상 정상 이하로 생활하는 경우는 약물 치료나 심리 치료를 고려해서 좀 적극적인 치료가 필요합니다. 방금 말씀드렸던 우울증은 이제 기분 장애의 일종입니다. 그래서 기분 장애 하위로는 조증, 기분이 들뜨는 상태가 있고 우울증과 조증이 번갈아 가면서 나타나는 양극성 장애도 기분 장애 중에 하나이지요. 다음은 불안 장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불안 장애의 정의는 다양한 형태의 비정상적 병적인 불안과 공포로 인해서 일상생활에 장애를 일으키는 정신질병을 통칭하는 것으로서 생물학적, 실화의 심리학적, 개인의 감수성이 상호작용해서 발생하는 질병입니다. 유형별로는 요즘 연예인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공황장애, 또 범불안장애, 각종 공포증이 있겠습니다. 공황장애가 대표적인 불안장애 중에 하나인데 급성의 격렬한 불안과 함께 죽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겁니다. 공황장애 내에서 살펴볼 수 있는 게 공황 발작인데 아무런 예고 없이 갑작스럽게 불안이 극도로 심해지고 숨이 막히거나 심장이 두근대고 죽을 것 같은 극단적인 공포 증세를 말합니다. 수분간 지속이 되고 대부분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서 또 감쪽같이 호전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공황장애와 좀 관련된 공포불안의 일종으로 광장공포증도 포함되고 있습니다. 네. 공황장애 같은 경우는 평생 1에서 4%, 발작은 3에서 5% 정도, 광장공포증은 2에서 6% 정도 유병률을 보이고 있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에게 많이 발생을 하고 평균적으로 25세 나이쯤에 발병을 하지만 어느 나이나 발생이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인은 뭐 신경전달 물질이나 호르몬, 말초신경 과민성에 의한 생물학적 요인, 뭐 이산화탄소나 카페인에 의한 유도 물질, 그리고
유전적인 요인, 심리사회적 요인 등 다양하게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술과 담배, 과량의 카페인이 이런 불안장애와 공황장애를 일으키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 술 같은 경우는 취기가 올라오는 시기에는 불안이 경감되긴 하지만 오히려 그 다음 날에는 불안이 증폭되면서 리바운드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술은 드시지 않는 것이 좋겠고요. 커피 같은 경우도 아주 좋아하는 경우라면 하루 한 잔 정도 유지하는 게 필요하겠지만, 과도한 카페인을 섭취하는 경우는 공황 증세를 유발해서 더 악화될 수 있겠습니다. 그 외에도 과로로 인한 육체적 피로나 감정적인 동요, 이런 것들도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고, 급성의 스트레스 사건을 경험하는 경우도 증상을 악화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 공황 발작이 있다고 해서 바로 공황장애는 아니고요. 우측에 보듯이 공황 발작 증세 13가지 중에서 4개 정도가 있어야 기본적으로 이제 공황 발작이 있었구나라고 확인할 수가 있겠고, 요것과 더불어서 아래에 계속 걱정이 된다, 그리고 눈에 띄게 좀 행동이 변화하는 이런 거 2개 중에 하나가 한 달 이상 지속이 되면 공황장애로 진단을 할 수 있겠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가 효과가 좋고요. 항우울제나 항불안제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인지, 행동 치료 등도 주요한 치료 방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와 급성 스트레스 장애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연재해, 사고 등의 심각한 사건을 경험한 후에 그 사건의 공포감을 느끼고 사건 후에도 계속적인 재경험을 통해서 고통을 느끼는 질병입니다. 특징은 거의 모든 사람에게 외상으로 작용할 만큼 충격적인 외상 사건에 의해서 나타나는 질병이고요. 자신이나 타인의 실제적이거나 위협적인 죽음이나 심각한 상해, 신체적 안녕에 위협을 주는 사건을 경험하거나 목격한 후에 재경험과 회피 반응 등의 증상이 발생하는 걸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유형으로는 반응성 애착장애나 유대감 장애, 급성 스트레스 장애,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적응 장애 이렇게 나누고 있고요. 증상은 외상후 사건과 관련 있는 침습 증상, 관련 자극에 대한 계속적인 회피, 인지와 감정의 부정적인 변화, 각성과 반응성의 뚜렷한 변화 등을 특징으로 합니다. 그래서 워낙 급격한 트라우마가 전제돼야 되다 보니까 미국의 남북전쟁이나 세계대전 등에서 피해자들이나 생존자들이 많이 호소했던 것이었고, 베트남 전쟁 이후에 이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PTSD라는 개념이 처음으로 도입이 됐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상품백화점 붕괴나 지하철 참사,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이 피해자나 유족들에게 PTSD를 남길 수 있는 상황이 됐을 수 있을 것 같고요. 일상적인 업무상에서는 충격적인 사고의 경험이나 대규모 정리해고, 직장 폐쇄 이런 것들이 PTSD로 남을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IMF 때 우리가 대규모 정리해고가 있기도 했었고, 쌍용차 경우도 직장 폐쇄나 정리해고 과정에서 많은 노동자들이 PTSD를 경험하기도 했었지요. 유병률이 상당히 높은 편이고요. 마찬가지로 여성에서 2배 정도 높습니다. 또 미혼이거나 사회적 고립되어 있거나 사회경제 상태가 낮은 경우는 취약 집단으로 보통 보고 있고, 다른 질환과 좀 공존해서 발생하는 것들을 특징으로 하고 있습니다. 외상 사건이 발생을 하고 그 이후에 1개월 정도까지는 보통 급성 스트레스 장애라고 보고 있고요. 3개월 정도까지 지속이 되면은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로 판단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3개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6개월까지 지속이 되면 지연성으로 발생했다고 보통 판단하고 있습니다. 업무와 관련해서 이제 심리적인 외상 사건들이 발생을 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심각도나 생명 위협의 정도, 개인적 부상 유무, 대인관계적 폭력, 가해 여부, 잔혹행위의 목격 등 영향을 받을 수 있겠고요. 그 후에 부정적인 효과나 부적절한 대처,
급성 스트레스 장애 발전 등이 동반되는 경우 반복적으로 부정적인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경우는 발생 위험이 높아질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부정적인 생활 사건이 동반되거나 경제적인 손실이 동반되는 경우에도 그 위험이 높아질 수 있습니다. 짧게는 일주 정도 가지만 치료가 제대로 안 되는 경우 30년 넘게 지속되는 경우들도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기에 적극적으로 제대로 된 치료를 받는 것들이 중요하겠고요. 증상 기간이 짧거나 병정 기능이 좋았거나 강력한 사회적 체계나 다른 위험 요인이 없는 경우 좋은 예후로 보이기 때문에 강력한 사회 지지 체계가 중요하겠습니다. 근로자건강센터라고 정부에서 운영하는 센터가 있는데 여기에 일부 센터에서는 트라우마 센터를 운영하고 있어서 만약에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한 노동자의 경우는 이 기관을 이용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치료는 약물 치료가 기본적으로 있겠고 정신치료로는 인지행동치료, 외상 사건 이후에 여러 가지 위기 개입이나 노출 치료, 스트레스 관리 방법 등의 정신치료 등을 할 수 있겠습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장애 하위 개념인데 적응 장애가 이제 흔하게 볼 수 있는 것이라서 추가로 잠깐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동반하는 주요 증상 양상에 따라서 이제 불안 장애, 우울 에피소드 등으로 해석이 가능한 좀 경과적인 진단명입니다. 그래서 확인 가능한 스트레스 요인이 시작된 지 3개월 이내에 보통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요. 그게 해소가 되면 6개월 이상 지속되지는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트레스 요인은 단일 사건일 수도 있고 다양할 수도 있고 반복적이거나 지속적일 수도 있겠습니다. 다음 자해행위, 자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0만 명당 자살자 수가 우리나라는 지금 25.7명에 달하고 우측에 OECD에 제출된 자료에 의하면 24.6명인데요. 어쨌든 세계 1위입니다. 자살률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상당히 이 사회가 문제가 있다는 것이고 사회 지지체계가 상당히 취약하다는 반증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자살도 산재로 인정은 가능하다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이제 부상, 질병, 장애 또는 사망이 정상적인 인식 능력 등이 뚜렷하게 낮아진 상태에서 한 행위로 발생한 자해 행위는 산재로 인정이 된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제는 정신적 이상 상태에서 자해 행위가 발생했다는 것인데요. 그래서 아주 이성을 가지고 자해 행위를 하면 산재로 인정할 수 없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산재보험법에서는 자해 행위와 이로 인한 결과 자체는 원칙적으로는 업무상 질병으로 보기 어려우나 정상적인 인식 능력이 뚜렷하게 저하된 상태, 정신적 이상 상태가 확인이 되면 이제 그런 것들을 산재로 인정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자살 시도 자체가 상당히 극단적인 일이기 때문에 이거 자체를 정신 이상 상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남은 행적들과 업무들을 살펴보는 과정에서 그동안 치료 여력이 없다거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승인되지 않는 사례들도 있어서 좀 안타까운 부분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최근에 대법원의 판단 경향들은 훨씬 좀 나아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자살한 분의 내성적인 성격, 개인적인 취약성,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자살을 하게 됐다 치더라도 업무 관련해 가지고 상당 인과관계가 확인이 되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업무 연관성이 없다고 볼 수는 없다라는 판단입니다. 이제 공황장애 앞서 살펴봤었는데 이런 정신질병은 사실 죽을 것 같은 증상이긴 하지만 생명의 위험을 주진 않습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정신질환들은 특히 오늘 살펴본 정신질환들은 치료하고 관리하면 얼마든지 정상적인 생활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죽지 않을 수 있는 질환을 죽음에 이르기까지 한다는 것은 이제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사회적인 문제로 봐야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현재와 미래에 대한 심리적 불안의 요인 중 사회 구조로 인해서 발생하는 부분의 크기를 좀 헤아려야 될 것 같고요. 특히 뭐 고용 불안에 시달리거나 여러 가지 실적 압박, 공기 압박에 시달리는 문화예술 노동자들은 외적인 스트레스, 심리적 부담이 개인적으로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로 압도적일 경우가 상당히 많을 것으로 보이고요. 이런 사회를 좀 바꾸는 노력들이 필요하겠습니다. 개인의 질병으로 치부하거나 너는 왜 그러냐 이런 식으로 볼 것이 아니고 사회적 지지를 어떻게 구축할 수 있을까 이런 것들을 같이 고민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수면장애 살펴보겠습니다. 불면증은 보통 잠들기 어렵거나 유지하기 어렵고 또 쉽게 깨고 자고 나도 개운치가 않고 낮에도 졸리고 정신집중이 되지 않는 다양한 증상들을 보이고 있는데요. 일시적인 불면증은 며칠간 지속되고 보통 흥분이나 스트레스 때문에 생기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 다음으로 단기 불면증은 스트레스가 없어지지 않으면 계속되고 스트레스가 없어지거나 거기에 적응한 뒤에는 좀 회복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반면에 만성 불면증은 4주 이상 지속이 되고 항상 잠에 대해 걱정을 하면서 잘 자야 한다는 생각에 집착을 하게 됩니다. 수면장애는 기본적으로 일주기 리듬 수면장애라고 볼 수 있겠는데 이제 우리 신체가 체온, 전해질 균형, 심혈관계 질환, 호르몬 농도, 효소 분비 등 많은 생리적 기능들이 이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 일주기 리듬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신체가 원하는 시간에 수면을 하지 못하게 되면 이 흐름들이 깨지면서 수면 장애를 유발을 하게 되는 것이죠. 교대 근무 종사자들은 낮과 밤이 수시로 바뀌면서 이 리듬이 파괴되게 되겠고요. 이런 수면 각성 주기는 야간 근무에 의해서 심하게 장애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일주기 리듬보다 늦게 자거나 너무 일찍 자는 경우에도 이런 리듬 장애가 생길 수 있어서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겠습니다. 수면 장애가 있고 일상생활이 어려우면 안전사고가 증가할 수 있고 가족과 일상생활하는 시간이 좀 겹치는 부분들이 적어지기 때문에 소외될 수 있겠고요. 수면을 위해서 음주나 약물 의존도가 증가할 수도 있겠습니다. 수면 장애나 이런 것들이 낮밤이 바뀌어서 계속 적응을 해 나가면 괜찮을 거다. 나는 밤에 주로 일하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사실 일주기 리듬에 영향을 미치는 모든 요인을 다 통제하는 것들은 어렵고요. 장시간, 장기간 밤에 일을 하는 경우, 밤에 깨 있는 경우가 계속 되다 보면 생물학적 리듬, 교란 상태가 장기화됩니다. 그래서 사회생활도 상당히 어려워지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가족과의 대화, 삶의 질의 저하 이런 것들이 있겠고 신체적 질환도 여러 가지가 발생을 할 수 있고 정신질환, 특히 우울과 불안들이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대표적인 신체 질환으로는 위장관계 질환이 있겠습니다. 이제 식사를 할 시간에 규칙적으로 하지 못하게 되면서 중간에 또 간식이 증가하고 식욕이 저하될 수 있겠고요. 변비가 많이 발생을 하는 것으로도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어쨌든 위산이 일주기 리듬에 따라서 분비가 되는데 이제 그 일주기 리듬에 맞지 않게 되면서 이제 궤양이 생길 가능성도 높아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소화불량이나 위궤양, 변비, 설사 등 소화기 질환이 34% 정도 증가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심혈관계 질환도 위험을 높입니다. 그래서 교대 근무를 하는 사람들이 40%까지 높아진다는 보고, 그리고 교대 근무의 기간이 많아질수록 위험도도 비례해서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생물학적 리듬의 변화가 되면 인슐린 저항이나 교감신경 작용을 높이면서 여러 가지 생활 습관의 변화,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을 한다고 알려져 있지요. 혈압이나 심장박동 조절이 교란되고 만성 피로와 스트레스가 누적이 돼서 심근경색이나 협심증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임신한 여성의 경우에는 모성 건강에도 영향을 미치고 조산이나 자연유산의 가능성도 높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천식이나 당뇨병 등 기존의 질환도 악화될 수 있겠고요. 또 암 발생도 우려가 됩니다. 교대 근무를 오래 했던 여성에게 암 발생 위험이 증가한다는 연구들이 있었고, 덴마크에서는 40명의 야간 근로자에게 발생한 유방암이 산재로 인정이 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세계보건기구 산하 국제암연구소는 야간 교대주 자체가 발암 요인이라고 규정을 하고 있고요. 밤에 일하는 것 자체는 수면 장애를 일으키거나 또 발암 요인으로까지 발전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하면 주간에 업무를 하고 밤샘 작업을 하거나 교대 작업을 하지 않는 것들이 중요하겠습니다. EA라고 해서 나비나 자외선 같은 등급이고, 유방암, 전립선암, 대장식장암 등이 발생할 수 있는 것으로 좀 알려져 있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야간 근무에 의한 건강영향은 수면장애, 심혈관계 질환, 위장질환, 암, 생식건강, 정신건강, 사고재해 등이 있겠고요. 그만큼 이제 밤에 일하는 것이 사회적으로나 개인의 질병으로서나 다 문제가 되기 때문에 야간 근무, 밤 근무, 밤샘 노동은 최소화하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그래서 개인의 힘으로 다 이런 것들을 조절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기 때문에 드라마 방송 촬영을 하는 과정에서는 그 일정들에 대해서 노동자가 건강을 해치지 않을 만큼 적절히 조율하고 논의할 수 있는 테이블이 마련되는 게 중요하겠고요. 프리랜서로 작업을 하시거나 마감에 쫓겨서 일하시는 경우에도 그 적절한 수준, 내가 낮 근무 동안에 8시간 근무하고 그 이후에는 내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가정을 하고 그 이후에 여러 가지 일정들을 잡는 이런 흐름들이 필요하겠습니다. 주관절리증 자가진단 방법들이 있고요. 이 8가지 항목들에 대해서 잠깐 영상을 멈추고 확인하신 다음에 뒤에 점수를 통해서 어느 정도 수준인지 확인하시면 좋겠고요. 불면증에 대해서도 잠깐 화면을 멈추시고 체크한 다음에 어느 정도로 나에게 불면증이 심각하게 있는지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잘 자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평소 습관이 좀 중요한데 가능하면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이 권장이 되고요. 그리고 잠자리에 들기 5시간 이내에 하지 말아야 될 부분들이 있습니다. 사실 5시간 이내에 하지 않아야 된다고 하면은 너무 할 게 없기도 하지만 어쨌든 잠자기 직전에는 하지 않는 부분들이 권장되고 있습니다. 과식이나 자극적인 음식, 격렬한 운동, 카페인이 들어가 있는 음식, 음주도 마찬가지고요. 운동도 너무 격렬하게 하는 것들은 권장되지 않고 있습니다. 반면에 주기적으로 운동하는 건 도움이 된다고 알려져 있고, 또 아침에 기상한 후에 30분 이내에 햇빛을 받는 것은 아까 말씀드렸던 이 리듬 주기를 활성화시키고 교란작용을 막는 데 상당히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루틴을 갖는 것들이 평소에 수면 위생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잠잘 때는 이제 침실을 좀 어둡게 하고 공기 소통이 좀 잘 되고 20에서 23도 정도로 유지하는 게 도움이 된다고 하고 있고요. 담배를 피우거나 이런 것들은 니코틴이 뇌 자극을 통해서 수면을 방해하기 때문에 가능하면 담배를 피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따뜻한 목욕이나 약간의 우유, 독서 등을 통해서 수면 의식을 갖는 것이 몸에서 내가 이런 작업을 하면 곧 잘 시간이구나 라고 인지하게 되는 상황이 생길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부분들을 루틴화 하는 것들이 필요하겠고요. TV 시청이나 핸드폰 사용은 거기서 발생하는 빛이 눈을 자극하기 때문에 수면에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그런 것들을 하지 않는 게 좋겠고, 마찬가지로 시계를 중간에 자다 일어나서 보게 되면 내가 얼마나 잤는지 별로 못 잤거나
또 금방 깼거나 이런 것들로 계속 스트레스를 받게 됩니다. 그걸 본다고 해서 더 의미가 있는 잠자리가 되는 것들이 아니니까 아예 보지 않고 잠깐 깼더라도 바로 잘 수 있도록 하는 게 더 좋겠고요. 그래서 같은 개념으로 밤중에 일어나도 밝은 빛에 노출되지 않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중간에 깼을 때 20분 이내로 다시 잠들지 못한다고 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던 수면 의식을 다시 시작하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정신질환과 수면장애까지 좀 말씀을 드렸었고요. 어떻게 보면 너무나 개인적인 질환으로 보일 수도 있겠지만 또 사회적인 지지체계가 부족하면 자살에까지 이를 수 있는 좀 위험한 질환입니다. 이번 강의를 통해서 많은 정보들을 알아가시고 사회적 지지체계를 만들 수 있는 상황들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